모처럼 최고의 K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꽉찬 기분이 들어서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상임 고문이신 권노갑 고문님, 정대철 고문님, 그리고 이우병 후원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1차 최고위원회 및 상임 고문회의를 연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이에 대한 경례.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에서는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회의 전에 우리 평화당의 뿌리이자 전통을 상징하는 건너가 오랜만에 국회에 오셨고 우리 평화당 오랜만에 오늘 우리는 김대중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사진 장판식 사진을 거는 행사를 권 고문님, 김대철 고문님, 또 이형 고문님, 후원회장님 모시고 먼저 권노갑 고문님 소회 한 말씀 참으로 오늘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국회 민주평화당 사무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형을 모시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이러한 사진 게시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이것을 계기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루하신 모든 업적과 철학을 계속 발전시키는 결의를 우리가 다시금 다지는 결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번 이러한 모든 일을 앞서서 해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대철 의원님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의 한 구석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하게 저희도 강에 있을 때, 저기 보람에 있을 때 멋있었던 그 당시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적 야당으로의 평화적 선택을 위해서 헌신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 선배들 열심히 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대단히 감회가 새롭다. 권고문이 얘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작동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발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신을 잘 살려서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일어나는 말씀으로 개인적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부분에 하셔야 돼요. 다들 원하는 하세요. 네. 후원회를 열심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석유 부원회장이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 대하니까 부끄럽습니다. 당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더욱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당이 능성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했던 그 시절을 상기하니까 더욱더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평당이 더욱 발전하고 단결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진이 1990년 7월 21일 보람의 공원 동치분죄와 민주회복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김대중 총재 단식으로 이어지고 지방자치 관철로 이어집니다. 공공님 그 사진에 안 보여요? 어디 계셨어요?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공공님 나오는 사진을 찾았어야 돼요. 저 연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3일간을 나갔었어요. 연단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연단을 연단을 지키기 위해서 연단하고 나가죠. 마이크를 방해할까봐.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3일. 네, 김영종님 저 사람들이 시켰어. 겨울에는 모닥불 펴놓고 하고. 맞아. 우리 당직자들이 우리 선배님들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는 우리 지금 앞에는 김대중 총재님 전이 걸려 있고 우리 등 뒤에는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연동형 비례제 관찰 위에 각오가 걸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제를 역사상 최초로 관철했고 4.19 이후에 없어졌던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2020 체제 지금의 국회 구성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뽑는 방식을 국민의 뜻에 연동해서 각 정당이 국민이 받은 지지만큼 의석을 갖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다당제 국가를 시작하자는 투쟁을 앞장서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줄기차게 예산 연계 투쟁, 강경 투쟁을 선도해 왔고 어쨌든 지금 양당의 주도권 벽에 막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국회의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다, 국민의 삶의 문제다라는 본질에 접근하는 순간 저는 이 기득권의 벽은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민생 조건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개혁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야 3당이 굳건하게 연대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가 연대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연동형 비례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오늘 아침 회의에 그제 정부가 계속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5대 가치는 민생, 개혁, 평등, 그리고 평화 이 5개의 깃발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한국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자산 불평등, 땅값, 집값, 부동산 불평등에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 불평등의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미온적이만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평가합니다만 그러니까 상계동에 있는 32평 아파트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77%, 시가가 5억 같으면 3억 8천 이렇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팔았던 62억에 팔았던 집의 세금 기준은 26억 40%입니다.
대부분 초고가주택의 세금 기준은 40% 미만이고 서민주택은 77%, 75%를 기준으로 매기고 이거야말로 정의가 물구나무섰기 때문에 그동안 끈질기게 저와 민주평화당이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부족한 것은 땅값 문제입니다. 땅값 문제. 적어도 노태우 정부 수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이번에 손혜원 의원 사건이 크게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매입을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치면 다른 의원이나 다른 공직자들 다 사도 면책되는 거지요. 기업이 10년 전에 30대 재벌그룹이 8억 평 갖고 있었던 것이 재작년 통계로 18억 평이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10년 동안 기업이 8억 평이었던 땅을 18억 평으로 10억 평을 사재기를 했습니다. 국유지보다 더 값이 땅값 총액이 국유지 총액을 초과합니다. 자, 여기에 땅값에 그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제를 놓아두고 양극화 불평등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부가 우리 민주평화당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수 언론 등에서 뭐 집값 폭탄, 공시가격 폭탄이라고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15억 이상 단독주택입니다. 15억 미만 단독주택은 미미합니다. 건보료나 세금 상승이.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땅값의 불공정,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사라져버린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관료와 재벌의 합작으로 우리 법조문에서 규정에서 비업무용 토지라는 말 개념이 삭제됐습니다. 과거에 1990년 91년 58 조치 노태우 정부 때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강제 조치를 발령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그런 토지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개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면서 지금 당면한 우리 당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개혁적인 정책은 지지하고 반개혁, 개혁에 일탈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해야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병환 원내대표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 건너가 상임고문 두분 상임고문들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서 정말 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를 대통령이 독단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을 유리한 행위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그냥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헌법기관의 구성을 임명하는 것은 성격상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사람이지만 이 선관위는 헌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수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문회 없이 선관위를 임명한 것은 국회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이고 또 선관위의 공정성에도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청문회를 반대해온 제1야당도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이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그 결정도 문제다. 지적을 합니다.
또 이게 비롯돼가지고 어제 한국당이 2월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태우 그리고 신재민 사건 또 그에 이어서 서영교 손혜원 의원 문제 등으로 이 악재가 터지자 1월 임시국회를 외면한 데 이어서 또 한국당이 이번 선관위 임명 강행으로 2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여당과 제1야당이 번갈아가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회는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어떤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를 여는 것은 여당과 제1야당의 의무이지 재량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구속 결정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하니까 그동안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던 6명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묻는 언론인들이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정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내야 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치유도 사법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자정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결국 외부적인 치유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좀 현실에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농단의 책임자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비롯한 전직 법원 행정처장, 행정처장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법부가 다시 태어날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사법부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하위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하는 그 논의는 좀 유보돼야 한다는 것이 제 민주평화당의 입장입니다. 삼권분립의 극히 예외적 사례인 탄핵이라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우선 사법농단과 관련된 핵심 책임자들인 대법원장과 행정처장들이 현재 결국 재판을 거쳐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시를 받아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하위 판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탄핵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경남도를 방문하면서 남부 내륙철도를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건설하겠다고 사실상 언급을 하시고 초분히도 몇몇 지역을 다니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제도가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 경제성 분석에 치우친 예타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도록 이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감정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만 수조원씩이 소요되는 SOC, 대형 SOC 사업을 각 시도별로 한 건씩 이렇게 선신수로 선물 나눠주듯이 행정부에서 배분해주는 이러한 예타 면제 방식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 모두 명백합니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어 온 예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최근 몇 년간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 등 복지제도 확충으로 국가 재정은 건전성이 앞으로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타 제도의 근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또 앞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도를 한 건씩 배분하는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이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역 공동화로 귀결될 것에 대한 지금 지방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후된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동시에 또 대규모 사업들 이렇게 한 건씩 나눠주기로 배분하는 방식의 단면제는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타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대통령 총리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유성엽 최고위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몇 달 전 저명한 일본인 심리학자가 쓴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의란 다양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정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만의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정의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기관보다도 탈정치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를 담당했고 버젓이 백서에도 이름을 올린 사람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축구로 따지자면 내 서포터즈를 심판으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낙하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관위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게임의 룰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선거 캠프에서 선관위 전직 직원들을 모실 것이고 선관위는 편향될 것이며 국민들은 불신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에 대한 불복 시비로 이어져서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2, 제3의 양승태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강행은 본인들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라는 이름하에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20년 집권해야만 통일이 되고 자신들이 추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하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경제가 이렇게 나빠져도 정책 기조를 바꿀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한국은행은 작년 2018년 경제 성장률을 2.7%로 집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6%로 또다시 낮춰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 봐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체감 경기가 IMF 경제위기 때 못지않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정책만 고수하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한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모방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정의로운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곧 정의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고합니다. 정의를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정의가 타인에게는 불의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정덕선 상임고문 주로 하나 듣겠습니다. 북미 제2차 북미회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유도탄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연합훈련 중단이나 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에 상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조야에서나 이쪽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비핵화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운반수단 정도 폐기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은 기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안전 안보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왜 이렇게 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뮬러 특검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뭔가 가시적인 실적을 거둬서 적어도 미국 본토의 안전은 우리가 구해냈다라고 선전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의 성급한 태도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 안보, 특별히 우리는 안보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걱정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제2차 회담 때도 나와서 누가 묻지 않는데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또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 주둔군도 빼내고 나토군도 철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매티스나 맥마스터까지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두 사람도 자기 정권에서 권리하게 만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또 작년에 8월에 있었던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22,000명 정도는 꼭 유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제한 단서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요구하는 하면 이것도 바꿔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결단을 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이런 주장하게 되면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장거리 미사일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단거리, 중장거리, 단거리가 북한이 600기 정도 있습니다. 이 600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으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화에 상대해야 할 어떤 재앙 상태에 돌입될 수도 있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조금 늦게 할 뜻을 좀 비친 것 같습니다만은 북미 회담이 아니라 북미 대한민국 회담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당사자다 말이야. 이 핵 문제에 관해서 제일 손해 보는 건 우리다. 이런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게 할 것이고, 이것과 연결돼서 방위비 분담 같은 것도 빨리 처리를 줘야 돼. 이걸 핑계로 해갖고 방위비 분담 안 하면 미군 철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트럼프가 내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우방국가지만 그렇게 꼭 믿을 수 있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분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고 적어도 불문에 대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이 정부에 대해서 촉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고위원 서진이 발언하겠습니다. 네, 청년위원장 서진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수지역의 부동산 매입 의혹을 펼치고 상임위원회의 부적절한 발언과 피감기관에 대한 인사 압력 및 예술품 구입 등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재단과 공예품 판매, 유통업체, 하이엔드 코리아 등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등 상상할 수 없는 의혹이 자고나면 불거져 나옵니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엄연히 전통미술공예학과가 있음에도 나전칠기공예 관련 특정학과 신설을 국정감사 자리에서 요구했다는 관계자들의 손혜원 의원 갑질 증언 보도, 어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말에 의하면 손 의원은 주변에 내가 국회의원 그만두면 바로 문화재청장 할 거다 라고 말하고 다녔기에 공예인들은 알아서 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복수의 문화재청 관계자들도 손 의원이 문화재청장 취임 발언을 들었다는 보도, 한국문화재재단 수탁상품 공모 사업에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하이엔드 코리아의 품목이 국회의원 신분인 2011년 11개, 2018년 7개가 선정되었다는 보도,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개입 압력 의혹, 휴유진 보훈처장 만난 후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 통영 자개동방 문화재 등록 직권상정 언급 후 시행규칙 변경으로 등록문화재 등재 등 위법 및 갑질, 그리고 도덕적으로 적절치 못한 행태가 참 목포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명운을 가르는 선거제도 개편 여론을 덮고 국가 질서를 망가뜨린 서영교 의원의 사법 거래도 덮고 심지어 북미와 남북 관계마저도 덮는 신공의 블랙홀을 만들고 있는 작금의 손혜원 사태는 SNS를 도배하고 국민 다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 의원은 정동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더민주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입을 닫거나 옹호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 당 지도자 중 한 분이신 박지원 의원님을 토건 세력과 엮는 등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서슴지 않는 더민주 지지자들의 조롱, 작게는 제 지역구 주민들의 의혹 제기 등 참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한국당의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 누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위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 위반 등의 고발을 별개로 이미 우리 당이 선언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더 강력하게,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제안도 패스하는 더민주의 손 의원 옹호, 연구인 친구지만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는 청와대, 손혜원 의원의 벼랑 끝 전술로 보이는
오만한 행태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풀릴 것은 풀리고 사필 비정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국민의 여망과 분노에 적극 부응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